박한용의 생활현대사.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요일을 살짝 바꿔서 화요일 찾아왔는데요. 그래도 아마 이 박한용 실장님의 역사 이야기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곽기훈 선생님 모시고 원폭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곽기훈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뭐 정말 머릿속으로 무슨 흑백 필름이,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들 우리가 더 많이 드러나야 되고 또 사실은 기록으로 다 남겨놔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 이런 반성의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과서에 제대로 안 실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이제 끝난 얘기다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다루어야 될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원자 폭탄의 교훈을 제대로 알았다면 지금 일본에서 이번에 그죠, 몇 년 전에? 네, 2011년 3월 달이었죠. 네네. 예. 그 원전 사태라든지 오늘 한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요. 네, 후쿠시마 네. 또 한국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광적인 집착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성할 기회가 있었겠죠. 예. 네. 어쨌든 곽기훈 선생님 또 모셨네요. 네네. 자, 광고 듣고 와서요, 본격적으로 우리 곽기훈 선생님의 생생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 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 지난주와 이번 주는 원폭 피해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해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는 이 원폭 피해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곽기훈 선생님 계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지난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요, 선생님께 참 죄송한 마음도 든다, 그리고 참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얘기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외쳐오셨기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하셨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너무 그 한국 사람들이 원자 폭탄에 대한 인식이 없어가지고, 네. 원자 폭탄 맞았다 그러니까 원자 폭탄이라는 건 뭐 대포 큰 놈보다도 조금 더 큰 것이 아니겠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피폭 체험기를 한국일보에 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심 있는 사람이 나한테 더 자세히 뭔 이야기를 듣고 싶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관심을 표명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라는 것은 민망하네요. 원자 폭탄에 대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가 보다,
없는 민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일보의 피폭 체험기를 연재한 게 1959년 8월 7일부터 4회에 걸쳐서. 예. 인근 아니에요, 사실 그 사회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15년이 시기적으로. 되니까 당사자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체험자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원자 폭탄 맞았다고 그러니까 뭐 태포 큰 놈 정도 맞은 것이 아니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때 쓰실 때도 그 전에 굳이 또 그때 피폭자를 굳이 밝히지는 않았잖아요. 예. 근데 글까지 쓰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기가? 그렇죠. 이 한국 사회가 좀 더 원자 폭탄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거 연재를 한 거죠. 그리고 내가 그 하도 신기한 세계의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그 연재를 한 겁니다. 그때 뭐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 가운데 죽으면서 네. 내가 죽거든. 네. 뭐 시체를 일본 대사관에 뭐 가지고 가라 이런 말도 했다고 하던데. 예, 그 신태인에 살던 그 이남수라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하도 고생을 하고 뭐 있는 재산도 전부 다 탕진을 하고 먹고 살 길도 없고 고생을 하고 이게 아무리 어디 사회에 대해서 원자 폭탄 맞았으니까 좀 구제를 해달라 해도 아무도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일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금호동 산피탈에서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시체를 일본 대사관에 가지고 가라. 묻지 말고 가지고 가라.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 나니까 일본 대사관이 참사관이 와가지고 약간 부의금을 넣고 가기는 했어요. 부의금을. 예, 뭐 사실 이런 피해자들의 참상에 대해서는 옛날에 나왔던 박수복의 예.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 이름도 없다, 소리도 없다. 또 광수 선생님 책도 있죠. 네. 가공 원자폭탄, 네. 뭐 투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데 보면 이제 참상은 다 알겠고 일단 오늘은 또 그 참상은 선생님 선수 간접적으로 짧게나마 들어봤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이제 피폭 당한 것이 아니라 이 피폭자들의 이제 인권 운동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권리 찾기 운동과 역사 투쟁. 네. 이 부분에서 될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승만 정권이든 박정희 정권이든 원폭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면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외면을 하고 네. 피폭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도 잘 안 해주는 정부가 한국 정부입니다. 그래서 잇따라 사회조치 인정 안 하는 정부.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해주지 않은 정부죠. 네, 예. 그래서 아무 곳에다 호소를 해도 들어주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 정부에다 이야기하면 너 그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받은 피해니까 일본에 가거라. 그 일본에 가면은 한일협정 끝났으니까 거기에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국 정부한테 가라. 이래서 우리를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랬을 때 그랬어요. 일부 사람들이 뭐 국적을 포기하자.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국적을 포기할 국적도 없다. 그럼 갈 데는 어디냐? 현아탑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내가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피폭자라는 완전히 국제적으로 이것은 버림받은 존재. 버림받은 망각지대의 네. 것이다. 조국도 마치 배구공 떠넘기듯이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는 끝났다고 돌려보내고 한국에 오면 한국적으로 모른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국적을 포기하려고 해도 버릴 국적조차 없이 해내타에서 진짜 물고기 밥밖에 될 길이 없다는 이 처절한 사람들이죠. 되게 진짜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예. 그런 시기에 손진두라고 하는 손진두라는 사람이 제1교포인데 일본에서 나서 일본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사는데 일본말만 할 줄 알지 한국말도 모르고 또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일본에 맨날 밀양을 가요. 밀양을 가면 이제 부들자다가 도로 오고 있어. 3번 생각해가지고는 나는 원자 폭탄 피해자다. 3번째 밀양 때. 예. 그러니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건강 수첩을 교부를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요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뭐 이 사회에 사실 그 전에 원폭 피해자 원호협회라는 게 만들어졌었어요. 네. 내가 사실 만든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원호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먹고 살기 힘들고 치료받을 길이 없고 지원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국가로부터나 사회 유력자부터 뭔가 그 당시에 6.25 전상자들이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권이라도 좀 받아서 이렇게 생계를 도모하던 시절이에요. 원어협회란 이름을 넣어가지고 좀 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좀 어떻게 먹고 살 길을 하려다가 그것도 잘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원어란 말을 떼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때 간주하시면서 떼면서. 네. 원어를 보시면은 뭐 국가에서 좀 뭐 이렇게 보조를 해줄 것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원어협회란 것을 67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근데 아무리 국가에다 호소를 해봐야 국가에서 전혀 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어 쫙 빼버리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피폭자 협회라고 원법 피해자 협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오죽하면 원어란 말을 썼을까 처음에. 네. 그러니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안 돼서 이제 원어란 말을 뺏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 피해자가 스스로 주체로 나선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구원받을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알려고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와중에 바로 1972년에 손진두 씨 재판인데 이른바 수첩 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첩 재판. 예, 수첩 재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예, 건강 수첩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 관리 수첩이라고 그러는데 건강 수첩이라고 그러는데 피폭자로 인정을 해 주는 수첩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가 피폭자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은 건강 수첩을 교부하게 되는군요. 하죠. 예. 네. 예. 건강 수첩을 가지면은 우선 처음에는 치료만 해줬어요. 치료만 해주다가 나중에는 수당을 줬어요. 그러니까 수첩을 수첩 소지자가 되면은 일본 정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생활수당, 건강관리수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건강수첩의 교부 대상은 일본인에 한정돼 있었던 건가요? 그 당시에? 그렇죠. 일본인만 주었죠. 네. 일본인만 주었는데 한국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냐 해서 손진두가 일본에 가서 나 한국 사람이니까 수첩을 달아. 그러니까 나도 피폭자니까 달라고. 달라.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외국 사람이고 또 밀항을 2번인가 3번인가 했으니까 전과자고. 범법자다. 범법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나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실은 손진두가 재판을 했지만 손진두가 아니고 일본의 이제 시민단체 유지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손진두를 안고 재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방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은 그 사람이 피폭자가 확실하면은 외국인이건 범법자건 그건 상관이 없다. 수첩을 주어라. 그래서 수첩 혼손지도 수첩 재판이라고 합니다. 72년 3월 30일에 그 승리를 했습니다. 74년이죠. 네. 72년에 시작해서 72년에 시작을 해서 74년 3월 30일에 네.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판례가 나오게 되면요. 따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한국에서는 모른 척했지만 일본에 가면은 적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린 거 아닙니까? 길은 열렸죠. 열렸는데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일본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 여권이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일본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네네. 누가 여권을,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초청장이 안 오면은 여권을 발급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네, 맞아요. 네. 해외를 나가는 게 자유롭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못 나가죠. 올림픽 이외에나 좀 나가볼까 했지.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이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 이제 이게 여기서 통달 402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손진두 재판은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일본에 가서 수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리고 어느 해도 수당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린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문제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실제 일본에 가기 어려운 현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후생성이 아주 고약한데 후생성 공중위생국장의 통달 402호라고 하는 게 나와버려요. 이 시기에.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이기니까 한국의 피폭자 협회 회장이 동경에 마침 있었는데 수첩을 신청을 했어요. 네. 신청을 하니까 일본 후생생이 안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경지사가 민노벨이라는 지사인데 그 지사가 우리 요만을 하면 요새 자경이죠. 그래서 좋으면 자경이야. 이거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이것은 지방 자치단체 장이 내주는 것인데 후생생 너도 내주라 말을 할 수가 없지 않냐? 그거 내줘버렸습니다. 내준다고 방침을 세우니까 그 날짜로 일본 후생성이 이 수첩은 외국에 나가면은 효력이 없다 하는 통달 402호를 발부를 했습니다.
일본 내에 머물 때만 효력을 발생하는 건가요? 일본에서 보면 원법 피해자, 한국에 돌아오면 정상 사람, 그렇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달 400 이후에.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일본에 가면 수첩을 내줘요. 내주는데 그 수당 받으려고 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다. 돌아온 날로 그 수첩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가면 내주고 돌아오면 무효가 되고. 그래서 몇 개 내냐 그러면은 8개 냈습니다, 내가. 예. 그래도 이제 하나도 한 번도 써먹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잔인하고 치사합니까? 근데 이제 일본 정부는 그 원어법인데 결국 수당을 주고 의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원어법인데 피폭자 원어법입니다. 원어법인데 피폭자 원어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회보장 제도다. 사회보장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세금을 내야 세탁을 받을 수가 있지. 외국 사람 아무나 와서 그거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아니죠. 이거 피폭자니까 당연히 수첩 내줘야 되고 치료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투쟁을 해봐도 그 칼자루 쥐는 사람이 일본 정부요. 그러니까 아래 중에 몇 년이 지나갔냐면 25년이 지나갔습니다. 74년 3월 30일 날 이기고 통달은 7월 22일 날 네. 통달을 내고 그러니까 그 해 몇 달 뒤에 내고 그 뒤에 이제 25년간을 싸워봐야 안 준다고 말이야. 그래서 무려 이 이상한 기현상이 24년간 계속된 거죠. 24년. 98년 10월 1일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뭐 일본 정부를 상대해서 이건 싸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재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일본의 시민단체장이 이제 이치바상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니까 그러면 재판을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에서 재판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 선생님 잠깐만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부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 혹시 시민단체는 그런 도움이 없었나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일본 시민단체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한국 내에서는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관심이라든지 전혀 관심이 없죠. 전혀 한국의 시민단체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힘이 없어요. 일본 가서 우리를 재판을 할 수가 있는 응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일체 한국 사람들을 가지고 상대가 안 되고 일본 시민단체가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하려고 이렇게 히로시마에서 상의를 하니까 히로시마에서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리고 그 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재판에서 이긴 예의가 없으니까 그 해봐야 소용이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히로시마 시민단체는 좀 소극적이었네 그 당시에. 못 오겠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사카에서 하자. 오사카 시민단체 회장이 오사카에서 하니까 오사카에서 하자. 그래서 이거 진다고 하지 말라고 이제 어떻게 했거나 그랬더니 저도 이건 운동이니까 한번 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 이때 알게 되신 분이 이제 한국 원폭 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회 회장 이치바 준코 이치바 준코 씨. 예. 이제 적극적으로 서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1998년 10월 1일에 제소를 했어요. 오사카에. 예, 근데 제소를 하려면 건너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이제 가시잖아요. 네. 예. 5월달에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수첩을 받아야 되지 않니요. 네. 수첩을 받고 수당도 타야 되지 않니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당도 타고 돌아오면서 내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돌아가니까 수당을 한국에 있는 내 통장에다가 불입을 해달라. 그렇게 서면으로 오사카 부지사에다가 통보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이건 무슨 통달 402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죠. 예. 내가 한국에 돌아오더라도 보내라. 그러니까 오사카 부지사가 너는 당신은 일본 국을 떠났으니까 피폭자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통보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피폭자가 아니냐, 피폭자 자격이 있냐, 없냐, 있는 것을 확인을 해달라 하는 재판을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피폭자 자격 유무를 묻는 재판이에요. 네,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 곽 선생님께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일본을 가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건강 이제 수첩이 나오니까 네. 이 수첩을 통해서 이제 수첩을 갱신하고 수당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 있을 때 오사카부 네. 지사로부터 이제 향후 5년간 매월 약 35만 원씩 이제 지급하겠다는 인정서까지 받았는데 이제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받으신 거죠. 네. 받고 이제 돌아오니까 거기서 뭐냐면 돈이 안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 곽균 선생님이 왜 돈 안 보냈냐, 돈 보내달라 이걸 사람들이 법정 자료를 준비해야 되니까 요청서를 보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사카 부지사가 출국했기 때문에 이젠 자격이 없다. 없다. 피폭자 자격이 없다. 통해서 통지를 보낸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변호인단을 구성했죠. 네. 이게 제일동포 변호사분들도 있었죠. 변호사가 7명인데 7인인데 그 중에 이제 교포가 두 사람. 두 분 정도 그래서 있었죠. 네. 7인 7사람이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장이 이랬습니다. 나는 한국에 일본의 이제 피폭자인데 일본에 오면은 피폭자가 되고 한국에 가면은 피폭자가 안 된다고 한다. 근데 아침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침에 집을 나설 적에는 나는 피폭자가 아니다. 외국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오사카 관사이 공항을 통과를 해서 법무부 게이트를 지나가면은 그때부터 나는 피폭자가 된다. 그래서 이 재판이 지금 내가 한 2시에 시작하면 4시에 끝나니까 오후에 이 재판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관사이 공항을 나가는 순간 난 피폭자가 아니다. 어떻게 해서 아침에는 내가 피폭자가 아니고 점심 때는 내가 피폭자고 저녁 때는 피폭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째 하루에 피폭자 자격이 3번 왔다 갔다 하느냐. 피폭자는 어디가 있어도 피폭자가 아니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었죠 그때. 이번 말로 히바쿠샤와 노코니 데모 히바쿠샤. 그러니까 어디가 있어도 피폭자가 아니냐. 도코리 데모. 그러니까 그것이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일본 정부가 피폭자와 히바쿠샤와 노코니 데모 히바쿠샤. 피폭자는 어디가 있어도 피폭자는 피폭자가 어디에 아니냐. 있어도 피폭자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에요. 네. 일본 언론이 나를 후원을 겁니다. 과연 네 얘기가 옳다 말이야. 얘기가 옳다. 그래서 이제 초심에서 이기고 19번 재판을 해서 이제 이기고 재판 19번 하셨어요? 네. 1심을. 재심 이제 심리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다시 그것을 이제 고등법원에 공소를 했어요. 네. 예, 공소를. 참 15번째 때 기록에 보면 네. 15번을 해가지고 1심에서 1심에서 15번을 해서 2001년 6월 달에 예.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공소를 해요. 근데 공소를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어느 때까지는 이기고 이게 어느 때까지 지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공소를 했어요. 공소를 해서 계속 피폭자는 어디가 있어 피폭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신문, 일본의 다른 언론들이 적극 나를 후원하는 겁니다. 후원하고 일본 국회에서도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외국 재외 피폭자를 구원하는 이제 이원 간담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54명이 일본 국회의원 여야를 막론해서 54명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 정부를 이제 쫓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 결국 공소를 했어요. 공소를 했는데. 잠깐만, 선생님. 여기서 그 워낙 이제 공소도 있지만 1심이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예.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미우라 재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것이고. 1심 때. 1심이 그거고, 이제 이유는, 이 사람은, 이 재판장, 고법 재판장은 어떤 경우라도 이건 자신이 올라오면 뒤집는 공판을, 승리를 패배로 뒤집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경적인 판사네요. 그래서 아주 유명하다. 그 전에 일본 법무부에도 있었고, 그래서 해가지고 그 재판장을 이제 우리가 깊이도 해보고, 별짓을 다 이제 투쟁을 했습니다. 투쟁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게 만들 거다. 그래서 이제 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서 좀 이렇게 1심에서 이제 이제 선생님 좀 짧게 말씀하셨는데 좀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1심이 2008년도에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되어가지고 이제 최종 판결이 2001년 6월 1일. 그러니까 1심이 1998년 10월 네. 1일. 네. 해서 2년이 훨씬 지나가지고 네. 2년 8개월 만에 2000년 6월 1일입니다. 이때 이제 최종 1심 판결이 났어요. 그때 이 미우라 재판장의 판결이 있는데 이게 핵심이 그거죠. 이 핵심은 좀 아실 필요가 있으니까 청취자분들도. 원어법에는 국적조항이 없잖아요. 네, 원어법에 국적조항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차별할 수 없고 건강수칙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사망했을 때이지 사망했을 때. 외국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국외로 나갔다고 차별하는 것은 헌법 14조, 일본 헌법 14조의 인권 14조의 인권에 예. 위배된다. 인권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1심에서 판결입니다. 예. 그때 선생님 그때 하신 말 있죠. 주먹을 쥐면서 예, 예. 그래서 불 끄지면서 기자 회견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말로 이제 쓸까이노 이다리다 그랬습니다. 이게 통쾌 극이다. 그거 뭐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따돌아버려. 그거 무슨 말이냐고. 당신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다. 한국 사람은 그거 다 안다. 통쾌하게 그지없다. 통쾌 극이었다. 우리가 500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침략하면서 이후부터 일본한테 통쾌하게 이기본 일이 한 번도 없고 무슨 보상받아본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쾌 극이다. 내가 근데 일본 사람들 이제 그런 역사의 배경을 모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냥 이겼으면 좋은 줄 알았지만 사실 역사적 배경이 있는 이제 그런 심정을 담았던 것입니다. 이건 당시 사람 설명해 모르고 한국 사람들은 이건 통쾌 극이다 그러면 다 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곽규현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 재판을 하면서 사실 재판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슬로건이거든요. 희박샤 노골이 되고 희박샤. 네. 피폭자는 어디에서 피폭자다 하는 이것이 굉장히 일본인들에게도 좀 호소력이 있었어요. 일본 시민에도. 두 번째로 이겼을 때 통쾌의 극이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나왔어요. 누구든지 일본의 모든 신문이 사설을 쓰려고 하면 희박샤 노골이 되면 희박샤. 그것을 3번을 안 쓰면은 사설이 안 됩니다. 사설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거 한 번 쓸 적은 이거 사용료를 내야 된다. 그 일본 언론의 반응도 이렇게 우호적이었다면 당연히 일본 정부가 여론의 압박을 좀 받죠. 많이 받았겠죠. 받죠.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또 그거 그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의 언론, 일본 시민 단체, 일반 시민, 세 번째로 정치권의 압박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재판이 좀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때 한센병 환자분들도 재판이 있었잖아요. 한센시병. 그때 이 재판을 이기기 전에 1심에서 한센시병 환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졌지 않습니까? 졌어요. 예. 근데 구마모토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그러니까 한국인 40년간 이렇게 구금당했다고 하는 네. 해서 이겼어요. 이겨서 내가 그랬거든요. 5월 1일에 그 사람들이 정부가 졌죠, 그러겠지. 죄송합니다. 이겼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공소를 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공소를 하려고 하니까 수상관자를 전국의 한센병 환자를 다 모아가지고 수상관자를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하니까 어떻게 그래서 수상 나오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표를 수상관자에 와가지고 이제 공소를 않겠습니다.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월 1일이고 내가 이제 6월 10일인가 되니까 네. 한센병 환자한테 공소 포기했으니까 우리한테도 해라. 그 타고 가는 거죠. 네. 열쇠를. 그저 관방장관이 그것은 다르다. 그것은 다르다. 사안이 다른데. 일본에서는 제일 보수적인 게 관방성하고 후생성이에요. 그다음 문부성. 다르다. 그래서 이유는 말을 아니야. 내가 했구나. 그것은 일본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못 해주는 것이지. 그게 사실은 맞죠. 이렇게 해서 내가 했구나. 그래. 예.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일본 정부가 공소를 했어요. 공소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항소를 한 거죠. 일본 그렇죠. 정부가. 예. 고등법원에다 올렸다. 그렇죠. 항소를 했군요. 올렸어요. 하는데 고등법원의 그 판사가 유명한 그 이제 뒤집단 판사다. 그래서 야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재판장을 기피를 했습니다. 재판장을 기피를 한다고 그렇게 뿔 떠져서 가버려요. 바로 그 자리에서요? 그 뿔 떠져서 가버리고 글로 끝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6개월간
그래서 나중에 6개월 후에 재판 열려서 본가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 앉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에요. 감정만 산에서 안 할 짓을 했는가 보다. 굉장히 우려하셨겠네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괜히 그 재판장의 심기를 건드려서 더 불리한 판결이 확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 했어요. 경험으로 그래서 판사도 매우 인간적인데 굉장히 감정에 예민한 판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판 날이 되었는데 1902년 12월 이제 5일입니다. 네. 10월 5일인데 나는 이제 질 걸로 알고 다 세상 사람들 다 2월 5일 아니고 2월 5일이라 12월 5일입니까? 12월 5일이죠. 2002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속에 내일 한 번도 안 입고 그냥 빈손으로 갔습니다. 오늘 치면 내일 바로 오후에 오려고. 그런데 들어가면서 재판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지는 거냐. 그랬더니 간단하게 하면 이기고 길게 하면 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으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하는데 나 귀가 잘 안 들리게 뭔 소리 못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목걸이죠. 뭐든가 이거 뭐 목걸이니까 뒤에서 하 하고 만사 하면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긴 걸로 알았습니다. 이제 이겼는데 그러니까 재판장이 길게 하면 진 거고 짧게 하면은 이긴 거다. 기가 간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짧으니까 기가 간다 그러면 공소를 했으니까 그거 기가 간다. 그랬으면 이긴 거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짧게 하면 이긴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소리가 잘 안 나니까 머뭇거리고 이렇게 뒤에서 이겼다. 그래서 이긴 걸로. 근데 일본도 3심제도 아닌가요? 예. 30이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날짜 차고 있었던 게 12월 5일날 2002년 12월 5일날 3차 공판이 열렸고, 근데 2월 5일날하고 12월 5일날 판결이 열린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 재판장을 기피했던 이유가 너무 이제 보수적인 판결하고 뒤집기를 잘하는 판사니까 기피 전략을 했는데 결국 안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죠. 안 바뀌어진 데에다가 더구나 뭐냐면 이 재판장이 그 전에 뭐냐면 징용공 재판을 했잖아요. 예, 제일 한국인. 예, 한국인 징용공. 그때 뭐냐면 징용공 이겼는데 이것도 뭐죠? 항소심에서 일본은 한국에 한일협정 당시 줄 것은 다 줬으니 받을 게 있으면 네 나라 가서 받아. 라는 쇼킹한 판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곽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변호인단 전부가 굉장히 사실은 비관적으로 이 재판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긴 거죠. 2심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통쾌 거기다 소리는 이제 안 하고 이기서 이제 만세나 부르고 나왔는데 이제 또 일본이 또 대법원에 올라갔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본을 이제 다시 상소를 하면은 또 한 3년쯤 걸려야 이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2심에서 3심으로 넘겼을 때 3심까지 가면 3년이 걸린다. 3년 걸린대.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피폭자가 얼마나 살아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상고를 해서 그것이 이길 것이냐 질 것인가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를 해라. 그런 운동을 시작하려고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일본 여론이 일본 정계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신문사들이 특별반을 조직을 해가지고 나를 다 뒤따르고 동경으로 가가지고 동경사에 진을 치고 앉았는데 바로 소식이 온 것이 오사카푸 의회가 이것은 상고를 포기를 해라. 그런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오사카푸 지사가 그것이 그분이 공명당이고 피고입니다. 피고인데 나는 상고를 안 한다. 포기하려다. 포기할 것뿐만 아니라 후생노동부 장관을 내가 만나가지고 상고를 하지 말아라 하는 권고를 하려한다. 그렇게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요. 자민당 다음에 공명당이 의원총회에서 하지 말아라. 이걸 하지 말아라 해서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일본 국회가 열렸는데 그 후생노동분과위원회에서 내가 이제 거기 방청을 하고 거기 앉았으니까 그날 회의를 하는데 우선 내가 첫 번째 발언자가 저거 지금 방청석에 곽기훈 선생 귀도 잘 안 들리는데 나와 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어서니까 그냥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박수 치더라고요. 가차를 한다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런 정도면 뭐 일이 잘 풀리겠구나. 그래서 그날 8분이 질문을 하는데 6분이 내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그러고 있으니까 누가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자고. 그래서 이제 어딘지도 모르고 막 차를 타고 어디를 갔어요. 근데 그것이 자민당 본부예요. 자민당 본부 전략연구소 사무총장이 나를 보자고 그러더니 보자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들은 이거 상고 포기하란다. 상해 포기하란다. 내가 거기서 선도하란다. 먼저 한센병 환자도 자기가 했다. 그렇게 나한테 약속을 하고. 그래서 내가 막. 자민당 사무총장 야소카. 네. 그래서 내가 막 손뼉 치면서, 야, 이거 지옥에서 부처님을 만난 거는 마찬가지다. 그냥 그러고 나왔는데 그 이튿날, 이제 그 다음은 거의 12일 날인데 13일 날 국회가 끝납니다. 국회가 끝나면 다 방학에 다 국회는 다 집으로 가버려요. 근데 12일 날 있으니까 참의원에서 방청을 오고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나오니까 뛰자. 그래서 그냥 뛰자. 그러게 이유도 모르고 뛰는 겁니다. 이시바사하고 둘이 뛰다 가다가 나는 이제 힘이 와서 쪼글쪼글 앉아서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지금 여당 3당 간사장이 나를 보자고 하자. 그렇게 뛰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뛰어가야지. 그래서 이제 축으로 힘을 다 쓰고 자민당 간사장 야마사키 다 사무실에 갔더니 구름대같이 신문지 기자가 모여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앉으니까 말도 못하고 이제 이러고 앉았으니까 어저께 자민당 사무총장 전략연구소 사무총장이 이렇게 나오더니 우리 3당이 여당 3당이 곽규 재판 이거 상고하지 말라고 우리가 결의하자. 그러니까 다 약속을 했으니까 다 박수죠. 그렇자. 그러니까 우와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3당이 내각에다가 공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상고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글로서 끝나서 12월 그것이 12월 12일이고 18일 날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18일 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제 공포를 하고 3월 1일부터 2003년 3월 1일부터 외국에 있는 모든 피폭자 한국, 미국, 브라질 에도 똑같이 일본 국내에 있는 피폭자와 같이 원어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공포를 해서 끝나는 겁니다. 와. 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꽤 긴 시간들인데. 우리 선생님이 이 대한산학연맹을 만드시는데, 마치 그 수많은 험산을 넘듯이, 이 재판도 엄청난 험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심을 이겼잖아요. 1심을 네. 이기면서 일단 일본의 시민단체와 언론의 이제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슬로건은 피폭자 어디서도 피폭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또 이제 항소를 했단 말이죠. 2심을 그렇죠. 갔어요. 예. 2심으로 갔어요. 네, 이때는 뭐냐면 2심 갈 때 가장 걱정했던 게 그 2심의 판사가 대단히 좀 이렇게 보수이고 뒤집기를 잘하는 1심의 판결을 잘 뒤집는 판사라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인데 결국 안 바뀌어졌단 말이죠. 역사상 바뀐 일이 없대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마이너스가 된 것이죠. 예, 이래서 좀 우려를 했어요. 예. 그런데 뜻밖에도 이게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긴 뿐만 아니라 그 판결문에도 써놨어요. 거다가 그렇죠.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라. 그거는 당신 주장에 수긍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판결문에다 명시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 곡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판례가 되게도 훗날. 그렇죠. 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일본 정부 또 항고하면 이제 3년이 걸린단 말이죠. 네. 고령자인데. 그리고 이길 지수도 못 네. 보이고. 그리고 또 막판 뒤집어버리면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전략을 많이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를 할 때 뭐냐면 결국은 집권 정당이 자민당이었단 말이죠. 집권 여당의 핵심이. 하고 그다음에 내각 관료들이 이것이 결국 행정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또 당사자는 후생성 관리들이죠. 그렇죠.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무력화하느냐인데 일단 관료들은 상당히 여론에 밀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야 사법이 편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선생님들, 이 곽균 선생님하고 지원단이 도쿄에 가 있는 사이에 의원들이 지역에서부터 올라온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핵심이 바로 오사카에서 시작된 거죠.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부 지사 오타라는 분이 오타오 사코. 예, 오타오 사코가 나는 상고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카구치 대신을 만든 자기가 상고를 담당해서 설득하겠다.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것은 이제 요즘 지금 시장이 발언한 거잖아요. 여기 의회가 시의회가 붙어줘야 돼. 부의회죠. 오사카는 부니까. 부의회에서 국민당 의원들이 그죠?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결의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아래로부터 올라가면서 지금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예, 가하고 구석에서 뭐냐면 아까 이제 중의원 국회죠. 우리로 치면 이제 일본 국회죠. 일본 국회에서 이제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이걸 다루니까 여기에 갔는데 선생님이 가니까 상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내가 볼 때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부담도 많았을 거예요. 네. 1심, 2심까지 이긴 것을 정부가 또 원폭 문제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도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소개를 해줬다는 게 앉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곽균 선생님이 와 계신다고 얘기했다는 자체가 그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른바 일본 정치의 마크 협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간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네, 그렇죠. 이미 협상을 다 끝낸 상태가 된 거죠. 야3당, 이제 여3당 간사자, 이제 그다음에 연립정부니까. 네네. 그런데요, 미국의 피폭자가 약 1000명이 있습니다. 그 1000명이 있는데 4할이 일본 국적이고 6할이 미국 국적이에요. 근데 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간 사람들입니다. 다. 그리고 브라질이라고 중남미에 약 2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은 동료니까 같은 나라니까. 그렇죠. 브라질은 전원이 다 한 사람 한국 사람 하나 있는데 다 일본 국적이요. 그러니까 일본 국적이고 일본 국민이니까 일본 똑같이 문화법을 적용해달라. 그러니까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해주면은 한국에 몇만 피폭자가 모아진다. 그렇게 못 해준다. 그것을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외에 나가 있는 일본 국적의 자국민마저도 안 해주죠. 일본 정부가 안 해줬군요. 안 해준 거. 한국 사람들 때 무서워서 안 해주는 거죠. 안 해준 건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내덕을 본 거죠. 네. 내덕을 톱톱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브라질은 그 건강관리수당 33,000원이 33,000원이 최저임금의 3배입니다. 브라질은 그렇죠. 3배가 갑자기 부자가 된 거죠. 요새는 조금 더 인플레도 브라질도 올라가지고 지금 똔똔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최저임금하고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야 되다 해서 굉장히 저기서 자기들은 천황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꿈에도 생각 못 한다 그러냐. 그러면 탈퇴한다. 이 피폭자 협회 탈퇴한다. 그렇게 브라질 사람 나온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것을 용감하게 이제 한국 사람이 이겨가지고 한 게 저거 또 요새는 용기가 나서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떻게 뭐 연대운동 자체까지는 아니지만 연대운동의 기틀도 만들어지고 네. 이 운동의 보편성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피폭자 전체에 네. 대해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피폭자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는 이미 미국 측에서도 어떻게 뭐 정치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 압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이제 못 오죠. 미국이 못 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아슬아슬했죠. 바로 이제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날. 긴급 발의 방식으로. 10분 전에 발의를 했다고요. 10분 전에. 예. 그 10분 내에 나라를 어디 가서 데려고 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 국회랑 막 복잡해가지고 꼬불꼬불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거기서 나를 찾아가지고 10분 동안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집 와서 그래. 등산을 안 했으면은 그것까지 하지도 못했을 거다. 그 함께 이제 도와주신 일본 시민단체의 이치바 준코 씨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요. 부부가 함께 운동을 했어요. 이제 국회에서 딱
발표를 해서 그게 이치바상이 확 뛰어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포용을 했어요. 그걸 또 사진을 기자가 찍었어요. 기자가 매일신문 기자가 그러면 딱 찍어가지고 마이니지. 그날 신문에다가 이렇게 카라로 이렇게 냈습니다. 냈습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할 때하고 일본 정부, 일본 관리들을 상대할 때하고 혹시 확연하게 차이가 좀 있던가요? 한국 정부는요 데모를 하러 갔어요. 이제 중앙 데모를 하러 갔는데 많은 사람이 가니까 외무부에서 대표만 5명 오이라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5명이 갔어요. 갔는데 나는 이제 똑똑한 사람만 가니까 나는 이제 빠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아이 곽 선생님 왜 안 가십니까? 그래. 이 똑똑한 사람 딱 하는데 내가 뭐라 하게 아이고 말도 안 돼서 하지 말라고 또 전화를 해가지고 곽 선생님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가서 이렇게 앉았으니까 외무부 대표가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이 둘밖에 없대요. 과장하고 계장하고 둘밖에 없는데 그 자기가 계장이라고 없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자기는 말이야 곽규훈이라는 사람 잘 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여보 내가 곽규훈인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잘 알아. 그런 정도로 무식하네요. 그러니까 큰 말이 없죠. 내가 거기 섰는데 곽규훈이라는 사람 잘 안다고 하더라고. 그 계장이. 그 재판하고 이거 싸운 거 그런 거 이제 다 해서 곽규훈이 기억을 했겠죠.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섰는지는 차마 그거 생각을 못 했겠지. 그래서 바로 당사자는 거야. 전혀 그런 정도로 모릅니다. 몰라요. 무엇이 돌아가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나중에 대통령이나 장관이 물어보면 급하게 피해자나 당사자한테 전화해서 자료달라고 하는 게 한국 관료예요. 적어도 일본 정부나 관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많았죠. 그들은 전문이에요. 전문가들. 일본 정부는 물론 이제 2년, 3년 이렇게 돌아가기는 하지만은 외무성 관리들도 이렇게 돌아간 게 잘 모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직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죠. 일단 후생성에서 이제 초라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은 사실은 사과는 안 했죠. 사과를 안 했어요. 후생성 발표를 사과가 없고 이것은 피폭자가 연행이 많이가지고 고령화되었으니까 인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늘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면 사법부 판결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사법부하고 걔네는 달리하지만 그렇죠. 네, 꼭 그렇게 덧붙이죠. 인도주의 입장에서 하겠다. 네. 그래서 전후 보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이 돈은 단순한 무슨 이렇게 치료비가 아니라 사실 일제의 식민지 문제나 그렇죠. 예. 그 뭐냐면 전쟁 범죄, 전쟁 끌려 강제 연행.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보다 이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는 내가 안 생각합니다. 왜? 아니 남은 문제 많죠. 네, 일본 정부한테 끌려가서 1년간 공무심사하고 피폭당하고 근데 지금까지 사과 한 번 받은 일이 없고 보상하고 한 번 받은 일이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역사적인 우리가 피해를 받은 것은 일본 정부한테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과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재판도 해보고 또 해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지금 중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데 곽 선생님 자신의 이 소송 자체가 개인명이긴 하지만 역사적 소송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드디어 정말 지금 급한 것은 우선 원폭 피해자들이 어떤 정당한 처우와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야. 일본 정부가 외면한 것에 대해서 일단 법으로 승리했다는 거. 그러면서 또 선생님이 와서 그러나 이 승리 자체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최초의 승리이고 이 보상금의 성질을 보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인도주의라고 하는 건 너무 일본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그때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이거 말고도 군인구속 재판이나 여러 가지 재판이 있었어요. 여기 다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후에 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 재판 기록을 국사편찬에 가지고 와서 그 국사편찬에서 이제 전부 다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을 하고 그 뒤에 일본 그러니까 곽기훈 재판 자료집.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온 많은 재판 34번인가를 했는데 그 기록들을 전부 다 모아다가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문서가 15kg예요. 선생님 재판 자료만 해도 15kg입니다. 34,000페이지를 지금 국사편찬위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른 이제 원폭 피해자들 재판 기록도 지금 이제 해서 아마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아마 이렇게 검색도 가능하게 해놨어요. 근데 사실 그 앞으로도 남은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공식으로 이것을 사과를 받아야 되고 네. 또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시는 건 없으세요? 한숨 못 드시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 저 한숨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릴까요? 예. 한국 정부는 참 적반하장이라더니 사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켜가지고 그 피해자들을 도우려고 할 때에 그 담당관들이 내가 피폭자 협회 회장을 할 적에 2번인가 3번인가 와가지고 뭐 점심도 사고 또 나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정되고 보니까 피폭자는 원법 문제는 전국간 협상에서 하나도 언급된 일이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 해서 1년에 80만 원 준 것도 안 줬습니다. 안 줬어요. 오랫동안 안 주다가 사하린 피폭자가 피해자가 네. 하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사하린 사람을 넣은 바람에 그것도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한 달에 1년에 80만 원 받는 것이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정부 참 조금 한심합니다. 한심이야. 예. 한심하다 할까 오히려 한심해. 계모도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말. 그러니까 지금 얘기의 핵심이 오히려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에서 사실은 원폭 피해자 문제를 제대로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겠다라고 얘기해야 정상인데. 그렇죠. 오히려 일본 정부처럼 예. 해당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책임지지 않겠다 해서 그 수당조차 안 준 거예요. 80만 원. 그러다가 몇 년 안 전에 저희 왜 자꾸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라고 왜 자꾸 이 질문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은 선생님 솔직히 원자력 또는 원자로 이런 얘기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실 정도로 싫으시겠어요, 아주.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 핵금 관계 세계대회를 내가 뭐 핵금 세계대회를 뭐 거의 뭐 아프리카 더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카나다 뭐 유엔 본부 그런데 안 간 데가 없이 다 갔다닙니다. 그리고 네. 피폭 아까 피스보드에도 뭐 번이나 타가지고 이거 세계를 돌면서 뭐 인도 뭐 이런 데도 여러 번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참 재밌게 얘기해요. 왜? 인도 정부를 가서 야물겠고 그거 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인도 원자력 발전소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일본 인도 본부에서 국제대회 때 내가 얘기할 거야. 너가 일본 인도 사람들이야. 너희들 내가 이 문바이를 이게 여기 혼이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문바이에서 천막 사람은 그냥 개도 못 사는 천막에 사는 사람들이 수두로 가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고 무슨 원자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파키스탄하고 싸움이 나려고 너희들이 원자 폭탄을 만들게 파키스탄이 만들게 이란이 만들고 이스라엘이 만들고 중동의 위기가 너희들 때문에 그거야. 그래서 막 인도를 3번인가를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의장이 곽규 선생 얘기가 맞다 그런 얘기예요. 맞는데 극빈자가 3할은 아니고 23%입니다. 돈코를 빼더라고. 그래서 예. 그 피스보드에서 인도에서 회의만 할 때는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나를 데리고 가. 내가 가야 인도 정부를 야무지게 이놈들 때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은 이제 이번 한일 문제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운동을 통하면서 원폭의 위험, 그다음에 핵 개발의 위험성 등에서 사실은 평화 운동가세요.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국내에서 그 핵 발전소 만들 때 좀 기분이 안 좋으셨죠? 아니요, 다 돌아다니고 왔죠. 네, 가보셨어요. 다 돌아다니고 피해자들도 다 만나서 저기 김모씨 그다음 뭐 저쪽 윤모씨 그가 다 만나서 다 이야기 다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핵발전소는 한말로 말하면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입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 왜? 그걸 핵 발전을 하고 남은 찌꺼기를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화낼 데가 없고. 멋진 것 적합. 예. 그것이 반감기가 29만 년입니다. 29만 년. 9만 년. 반감기가. 그러니까 29년이 아니고 29만 년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싸두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 원자력 지금 처리할 방법 없어요, 아직까지. 예. 그리고 지금 제일 큰 것은 원자포탄 제일 큰 것은 50메가톤짜리를 소련이 실험을 노바야 잼다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5메가톤짜리를 비키니 섬에서 했어요. 54년에 비키니 섬. 예, 비키니 섬에서 했는데 이것이 150km 떨어진 데서 일본 어선이 삼치 어선이 피폭을 해가지고 23명이 죽고 피폭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1억원 폭탄이 몇 개 있냐면 약 3만 개가 있어요, 지금. 이 3만 개가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터진다고 그러면 지구의 모든 생물을 10번 죽이고도 남는 얘기다. 그게 지구에 먼지, 사람은 그냥 그것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남을 수 없는 10번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지금 미국하고 주로 미국하고 소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없어야 된다. 그것이 핵무기를 폐절하는 운동에 선두를 섰고 원자력 발전소 아니라도 지금 독일은 앞으로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풍력이네, 조력이네, 그다음에 태양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을 충분히 해 나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지금 나중에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4개가 터파는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소련은 어떻게 했냐. 체르노빌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콘크리트를 갖다가 묻어놓고 묻어놨어요. 지금. 근데 그게 왜 1986년이었나요? 2년인가요? 예. 아직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9만 년. 9만 년 후에 29만 년. 밤감기.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민폐를 끼친 거예요. 밤감기가. 맞습니다. 자기들만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그 피해를 입은 거 아니지 않냐. 유럽 전체. 그네 나가서 목초이가 떨어졌고 목초를 먹는 양이 먹고 그 우유를 먹어서 피폭자가 얼마나 많이 생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었으니까 핵발전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핵무기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운동을 그냥 죽을 때까지 이거 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참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한 말씀 꼭꼭 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나는 한국인 피폭자다 책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예. 책 한 권도 선생님. 네. 그래서 이런 이런 경험을 그냥 묻어두기는 지금 좀 아쉬움이 있어서 주위에 권고도 있어야 가지고 그런 비박 상황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돼가야 되겠다 하는 상황들을 소박한 필치로 지금 책을 직접 쓰신 거예요? 써가지고 내일 모레 25일이죠. 내일 모레 글펜가 25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해서 세상에 내놓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 아마 25일 되면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도 아마 이 책 소개하고 출판 기념회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거는 영업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90이십니다. 이분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원폭 피해, 그다음 운동, 그다음에 앞으로 인류의 평화 이런 것들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한번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2주에 걸쳐서 곽기훈 선생님 모시고 정말 이 원폭 피해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 원자력을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지 핵을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얘기를 들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곽기훈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